오늘은 저기 LNG 운반선하고 LNG 벙커링선용 기자재 국산화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 내용은 주된 내용이 그 기자재 국산화 방향에 더해서 이제 저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동향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LNG 운반선 벙커링 선용 시스템하고 주 기자재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자재 국산화 방향이니까 육상 실증하고 해상 실증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국산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동향입니다. 내용은 많이들 보셨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 낙스 규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낙스 규제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삭스 규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산성비를 유발하는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를 연소하면서 나오는 배출물입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특식 머티리얼을 먼저 이렇게 줄이는 형태로 IMO에서 규제가 시작이 됐고요. 낙스 같은 경우에는 티어3가 2016년도에 발효돼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 모든 배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삭스 규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그 연료내에 포함되는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줄이든 아니면 배출되는 가스가 그 연료가 산화됐을 때 나오는 수준으로 삭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해라. 요렇게 지금 규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IMO 국제해사기구의 규제들은 항상 그 기술의 개발을 요구해 왔고 그런 기술 개발 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낙스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박에는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SCR 시스템이라는 게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 발효됐던 삭스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스크러버 시스템이라는 그게 탑재가 된 선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의 그 선박 배출가스가 나오는 그 연돌 퍼넬이라고 얘기되는 거기에 익조스트 가스에다가 물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그거를 좀 정지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 시스템이 국내에서 2018년, 19년 개발이 돼서 실선 탑재된 이후로 20년도에 급격한 시장 성장과 함께 국내의 그 성공 사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삭스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이 낙스와 삭스 저거의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연료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기술적으로 발달되어 있었던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연료 추진선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LNG 연료 추진선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이 국산화된 것들도 꽤나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들을 점유하면서 국내에 그 기술 개발을 진행했던 업체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를 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 중간 그래프를 보시면 요게 지금 그 23년 이전 거는 지금까지 발주가 된 선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발주 예상 척수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그 그래프는 누적 그래프 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LNG 연료 추진 선박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LNG 연료 추진 선박에 들어가는 시스템, 기자재들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국제해사기구에서 하고 있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동향인데요. 일단 IMO 그 MEPC 72차 MEPC라고 하는 게 이제 해양환경보존위원회인데 72차 회의에서 온실가스의 그 초기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저 때는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전체 플릿의 50% 정도를 감소시키겠다로 얘기가 됐고요. 4년 뒤에 있었던 76차 회의에서는 이제 저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EEXI하고 CII인데 저 중에 이제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들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CII입니다. 저게 선박에서 배출되는 연간 CO2 배출량을 트랜스포트 워크, 그러니까 선박에 탑재되는 화물 운송량하고
항해 거리로 나눠서 계산하는 값인데 저게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부터 D등급, 2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 3명이면 퇴출, 2등급이면 한 번만 맞아도 바로 퇴출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선사들에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있었던 IMO MEPC 80차 회의에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해서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쪽에 그래프로 나온 거는 앞에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삭스 규제, 낙스 규제를 포함해서 초기 그 전략에서 나왔던 것들을 도시가에서 나타냈는데 저 부분은 그냥 참조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MEPC 80차 회의를 요약을 해보면 2050년도까지 일단은 그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중간 점검 지표로 2030년까지 최소 20%, 40년까지 최소 70%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 연료 전환 목표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탄소하고 무탄소 연료를 사용해서 저배출, 그러니까 온실가스 저배출, 무배출하는 거를 한 10%까지는 늘리겠고, 그다음에 에너지 총량의 5% 이상을 해당 연료로 바꾸겠다. 그걸 2030년까지 달성해 보겠다라는 에너지 전환 목표, 연료 전환 목표까지 설정을 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 하단 좌우를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초기 전략, 왼쪽에 있는 게 2023년에 발표됐던 강화된 전략인데 초기 전략에서도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 전략이 더 강화되면서 더 많은 고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IMO에서 그 온실가스 배출 관련해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그 지금 현재 기술로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들을 만들어냈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 선박의 대수를 대충 한 10만 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만 대에서 배출되는 게 CO2 배출량 글로벌 2.3%로 표시되어 있는 저거를 보시면 저게 2000년대 그 중반 정도 수치거든요. 지금은 거의 3%에 육박하고 있는데 10만 대에서 배출하는 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입니다. 비교해 보시라고 저 자동차 그림에 표시를 했는데 국내에 2024년 6월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2,6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한 대, 두 대 이런 거에서 배출되는 거 대비해서 선박 한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낙스, 삭스 배출량이 상당하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선박 운송량을 줄이면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국제 화물 수송의 99%가 넘는 거를 선박으로 하고 있어서 이 절대적인 수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발생되는 그 배출가스 규제는 강화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형태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재밌는 내용입니다. 지금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 나는 계속 기존에 사용했던 MGO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분들은 LNG 연료를 사용하는데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왼쪽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그 DNVGL에서 Fuel Maritime Requirement라고 Strategy Compliance Strategy and Commercial Impact라는 분석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8만 데드웨이트 벌크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일단은 그 그래프상에서 보셔야 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Additional Penalty라는 겁니다. 저거랑 EU ETS로 표시되어 있는 중간쯤에 있는 저 값이 상당히 재밌는 값인데요. EU ETS는 아시다시피 EU를 입출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벌금을 매기고 해당 벌금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산업에다 투자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디셔널 페널티라고 얘기되는 저거는 키
take aways의 첫 번째 문장 끝쪽에 보시면 consecutive penalty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페널티를 축적을 해가지고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이는 만큼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해가지고 더 받겠다라는 컨셉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거를 일단 적용을 하면 MGO 같은 경우에는 25년부터도 페널티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페널티가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니 앞에 말씀드렸던 어디셔널 페널티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2035년만 해도 그 페널티로 내는 EU ETS 코스트가 톤당 100달러 기준으로 한다 해도 애뉴얼 페널티 코스트가 상당히 높은 거를 일단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 이제 LNG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 위쪽에 있는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는데 실선은 required GHG intensity라고 얘기되는 저게 이제 IMO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GHG를 배출해야 할 수 있는 양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점선이 이제 actual greenhouse gas intensity 그 8만 데드웨이트 벌크선을 LNG 추진으로 하면서 실제로 나오는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해 둔 겁니다. 지금 오른쪽 왼쪽 차이가 뭐냐 하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3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LNG 연료를 사용을 하면 IMO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를 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어디셔널 페널티에 대한 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첫 번째 줄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보면 그 potential generate income in compliance pool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감축하는 만큼이 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일단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가격이 좀 줄어들고요. 근데 이제 어, 그 이후로 앞에 말씀드렸던 2035년 이후로는 실제로 배출하는 양 자체가 그린하우스 가스 리콰이어먼트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이오 LNG를 저기다 섞자입니다. 그 IMO의 그린하우스 가스 규제 자체가 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바이오 LNG를 섞는 순간 그 규정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2035년 이전에 추정해놨던 것들을 티탄 쪽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상당한 원가 절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이스는 뭐냐 하면 바이오 LNG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 왼쪽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25년부터 44년까지 사용해야 되는 그 실제 지불해야 되는 그 연료비, 그 다음에 페널티로 지불해야 되는 돈의 서메이션이 있는데 왼쪽 MGO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억 2,600만 US 달러 필요하고요. 오른쪽 LNG를 사용했을 때는 1억 2천만 USD 달러 필요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LNG 연료 추진선 쪽으로 많이 접근해 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를 요 내용을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바이오 LNG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CMA, CGM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2050년까지 연당 12,000톤의 바이오 LNG를 만들어서 두 대에 14,000 TU에 공급을 해서 유럽 벨트 3를 만족시킬 수 있게 이런 산업을 형성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지금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CMA, CGM뿐만 아니고 바이오 LNG, ELNG들도 같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